안녕하세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아, 김 교수님 참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다 모으셔가지고 이 공부 모임을 이끌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닐 텐데,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토요일 날 밤 8시에 모여서 뭐 하냐고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길래 모여서 공부한대. 제가 그랬더니 조금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이 바다 인류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지금 조금 좀 긴장이 돼요. 이게 얼마나 그 대단한 그 전문가들이 다들 모이셔가지고 이 다 듣고서는 저 사람 뭐 저런 얘기를 혹시 이러는 거 아닐까 약간 겁나네요. 하여튼 뭐 제가 준비된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자료 올린 게 이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풀스크린으로 나가질 않아가지고 지금 요 정도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도 잘 보이세요? 풀스크린 나갈 수 있는 네, 근데 슬라이드 쇼를 누르시면 예, 슬라이드 풀스크린 쇼에 지금 눌러야 되는 부분이 뭔가 이렇게 좀 안 없어지질 됩니까? 않아가지고, 그렇습니까? 지금 예, 지금 제 슬라이드 쇼 컴퓨, 눌러보시면 안 되나요, 지금? 컴퓨터에, 슬라이드, 처음부터, 예, 그럼 눌러보십시오. 됐네요. 이제, 예, 예. 아까 좀 전에 예, 뭐가 가려 예, 예. 있어가지고.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제 오늘 드릴 그 내용이 제가 쓴 바다 인류라고 하는 책이에요. 바다의 관점에서 본 세계의 역사.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안 보신 분들은 굳이 사서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이 약간 두껍습니다. 한 1000페이지 돼가지고, 책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야, 이건 뭐 베개 같다. 그래서 이렇게 베고 누워서 자도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좀 쓰게 된, 뭐, 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역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좀 다른 시각으로, 뭐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게 다 그렇죠. 우리 맨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바라보는 거, 이게 관성이 있어가지고 맨날 똑같은 시각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바라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라도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꿔서 세상을 보고 좀 생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도 해양의 관점, 여기서 역사와 문명을 바라보면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책을 써봤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여기 바다 모임이잖아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지구 표면의 70%가 바다죠. 지금 이게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인데, 너무, 뭐, 지구의 표면의 70%가 바다다. 이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이제 막상 또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정말 육지가 얼마 안 되고, 지구의 대부분이 바다라고 하는 걸 막상 눈으로 보면은 좀 다르죠. 이왕이면은 그래서 제가 우리 다누리 이번에 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기술로 달에 지금 보내가지고 저걸 찍었잖아요. 달에서 본 그 지구가 이렇게 이제 지평선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죠. 뭐 이건 좀 흑백입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구가 아니라 수구다, 해구다. 라고 하는 말을 쓰자고 하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30%가 땅, 70%가 바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바닷물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 발전에 아주 중요한 무대이자 모터. 그러니까 사실은 지상에서 역사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의식을 못 하더라도 이 사건을 엑셀러레이트하는 가속화시키는 그런 모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뭐 16, 17세기의 영국 모험가이자 정치가인 월터 롤리라든지 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엘프리드 머헨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전략가이자 뭐 미국 해군 우리 식으로 하면 해사 그 선생님 정도 되겠죠. 뭐 이런 분 하신 말씀이다 이거죠. 잘 생각해보면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늘 그 영국이 지금까지 역사상 매번 이렇게 세계 패권을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뒷일이고 중세 때에는 저 유럽 변방의 후진국입니다. 양 키워서 이게 양 못 팔아먹는 그러다가 이제
세계의 중심권으로 올라서고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16세기거든요. 16세기, 17세기. 이때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20세기가 이제 미국의 세기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바로 이런 바다를 지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바다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지배해야 된다. 바다를 지배하면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말 정말 파워풀한 이야기예요. 이런 말이 아시아에도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옆에과 중문과 교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요새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많이 쉽게 이렇게 찾잖아요. 그래서 혹시 중국 문헌에 여태까지 이런 것 중에 이게 바다를 지배하자 어쩌나 이런 거 나오냐고 한번 찾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한 며칠 있다가 답이 나오는데 아예 그런 얘기가 없다 그래요. 나오기가 힘들죠. 이게 정말 유럽 문명이라고 하는 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아주 다이나믹할 뿐만 아니라 어그레시브하죠. 요즘에 이제 아마 이런 거로 현대 사회, 역사 이런 거를 한번 요런 용어로 정리해 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이 텔루로크라시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 이제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아직 우리나라 사전에 등재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비교적 많이 거론되는 말입니다. 대륙 지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을 하는 이유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는 타고난 대륙 국가고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해야 된다. 이게 러시아의 운명이다. 그래서 대륙을 지배하는 이제 그런 정책, 그런 방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단어가 이제 텔루로크라시 지향 국가이고 그거에 비해서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 뭐 일본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해양 지배, 탈라소크라시 이거를 지향하는 그런 국가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현대 국제 정세 어쩌면은 조금 확대해 본다면은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도 이 텔루로크라시와 탈라소크라시의 어떤 충돌 이런 면으로 봐도 흥미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좀 이야기가 돌아가긴 합니다만 뭐 여기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구상에 이 바다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지구상에 물이 어느 정도 되냐? 지구상에 물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뭐 99%가 이제 바다죠. 13억 3천만 세제곱킬로미터. 얼른 안 잡히죠. 가로 1000km, 세로 1000km, 높이 1000km의 이 정육면체 큐브. 요것보다 조금 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그래서 그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을 모아가지고 한 방울에 이런 걸 거대한 물방울로 만든다면은 요만하게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물의 용적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상의 70%를 덮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제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인류에게 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겠죠. 우리가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지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이 유일한 동물 아닌가요? 우리가 육상에 살면서도 이 그 바다를 이용하는 그런 이제 종이죠. 그래서 인류 초기부터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무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우연치 않게 지금 전공은 유럽사인데 아시아 연구소에서 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에서 아시아의 개념을 새로 잡자 뭐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 아시아 그러면은 중국, 인도, 중앙아시아, 뭐 몽골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절반이죠. 아시아의 역사, 아시아의 지금 현재 아시아의 미래 그럴 때 대륙아시아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실은 해양아시아입니다. 뭐 인도네시아 앞바다 거기에 그 여러 섬으로 둘러싸이는 그 일종의 지중해죠. 이게 유럽 지중해보다 더 길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거를 감을 잘 못 잡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래서 이 아시아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한다 그래도 해양 아시아 같은 것이 실제로 훨씬 그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던 사회를 공부하던 뭘 공부하던 이런 우리가 여태까지 좀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역사
제가 이제 역사학자니까 기본적으로 이 역사에 관한 걸 쭉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거를 선사시대 때부터 현대까지 다 지금 이 1시간 내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세 토막으로 나눠서 짧게 이렇게 한 세 부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 초기사, 그 다음에 이제 중국사의 이제 그 명나라 요때,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이쪽을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좀 이렇게 몇 번 건너뛰면서 한번 이렇게 그냥 맛을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흥미로운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부분이 이제 인류의 확산. 인간이 전 세계로 이렇게 팽창해 가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아마 인간만큼 지구상에 널리 퍼져 사는 동물이 없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동물들은 다 한 일정 지역에만 살고 있지, 이렇게 지구 전체에 퍼져 있고, 바닷가에도 살고 고산지대에도 살고 뭐 평야지대도 살고 이런 동물은 인간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인류가 전 지구를 이렇게 팽창해 나가서 확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때 이제 생각보다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다에 대한 우리의 생각, 기본 관념, 바다에 대한 개념, 요거를 좀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보통 바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무주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인류 역사 초기부터 바다를 이용해서 인간이 살았고,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땅을 인간이 이용한 것처럼 그거 거의 똑같은 정도로 바다라고 하는 게 인류의 삶의 터전이었다. 요거를 한번 좀 보기 위해서 요 선사시대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확산해 나가는데 가장 미스테리 중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컨대 뭐 어떻게 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인디언이 들어갔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오늘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게 이런 점이에요. 인도양, 태평양, 저 넓은 바다에 무수히 많은 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섬에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닌 이상 거의 모든 섬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이 모든 섬에 확산했을까 하는 문제예요. 16, 17세기에 이제 유럽인들이 태평양으로 이게 처음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항해를 하다가 뭐 굉장히 오랜 기간 항해를 해가지고 어느 섬에 가보면 사람이 살고 있고, 거기서 다시 또 항해를 한참을 해가지고 또 어느 섬에 가면 거기서 또 사람이 살고 있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많은 섬들마다 사람이 살고 있을까? 처음에 언젠가는 여기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광대한 바다에 사람이 살게 됐을까? 요게 이제 지금 중요한 문제죠. 이 넓은 지역, 인도양 지역하고 태평양 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언어도 비슷하고 기원이 하나예요. 중국 남부, 타이완 이쪽에서 사람들이 팽창해 가기 시작해서 술라웨시 뭐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거죠. 기원전 3,5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략 한 서기 1,200년, 1,500년 거기서 다시 또 남북으로 팽창하고 이런 걸 보면은 이거 정말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초장기적인 현상입니다. 최근에 이제 연구자들이 뭐 인류학자라든지 언어학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섬들에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이거는 분명해요. 지금 이주 방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평양만 우리가 한정해서 본다면은 이쪽 방향으로 팽창을 해나가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쭉 팽창을 해나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000년, 4,000년에 걸쳐서 계속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팽창을 해나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제일 먼 곳이 이스터 제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스터 제도는 제일 가까운 섬이 1,600km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남미 대륙까지는 또 2,0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섬인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까지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항해를 와서 여기서 살게 됐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 광대한 지역, 심지어는 이스터 제도 여기까지 사람이 항해를
해서 도착해서 살게 됐을까? 이걸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넓은 지역의 사람들이 다 항해해서 살게 됐을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주 뭐 본듯이 이야기를 해요. 아마 여기서도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한테, 원래 여기는 전문가들이라 이거 알고 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떤 식으로 답하기 쉽냐면, 우연이다, 우연. 어느 섬에서 이렇게 인구가 늘고 이래가지고 뭐 이웃섬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고기잡이 하러 나왔는데 풍랑을 만나서, 뭐 폭풍을 만나서 물결에 휩쓸려서 이렇게 가지고 옆에 섬으로 갔다. 근데 거기서 뭐 살기 좋고 물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살게 됐고, 그래서 또 뭐 한 뭐 몇십 년 지나 또 똑같은 일이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우연히 고기잡이 하러 나갔는데 또 뭐 풍랑에 밀려가지고 또 동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가지고 이 많은 섬들에 사람이 살게 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맞는 말일까요? 이 설명?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서 해류, 뭐 바람에 떠밀려서 이게 점점 동쪽으로 이렇게 밀려간 거다. 아마 이 중에 지금 뭐 도선사라든지 뭐 이게 항해를 많이 하신 분들은 에이, 그건 말이 안 되지라고 벌써 딱 이게 감을 잡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에서 우연히 떠밀렸다. 그러면은 동쪽으로 가지 않죠. 서쪽으로 가죠. 해류와 풍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배를 밉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몇천 년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팽창해 나간 건 결코 우연히 그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광대한 태평양 지역에 사람이 살게 된 거는 의도적으로 그 항해를 해서 옆에 섬을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늘 이게 소풍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풍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 해류와 바람이 계속 아니, 이제 거꾸로 얘기를 했네. 서쪽에서 동쪽으로 계속 이렇게 민다. 이 요소 때문에, 제가 지금 갑자기 얘기하니까 헷갈려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과 해류가 계속 이렇게 이쪽을 밀어가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동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배를 타고 어떤 섬을 지금 발견하고 싶다. 뭐 인구가 늘었든 어쨌든지 간에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새로운 섬을 찾으러 나가야 된다라고 할 때, 이거 만약에 무턱대고 나갔다가 물 떨어지고 식량 떨어지고 그러면은 죽는다는 얘기인데, 실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다시 내가 떠난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야 그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이번에 못 찾았는데 이번 거 실패네. 그러면은 다시 그 바람과 해류를 타고 자기 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동쪽으로 그 팽창을 해 나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는 기원전 3000년, 2000년 이때서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태평양에서 이런 무역풍이라든지 이런 해류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하는 그 항해수를 발전해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식의 항해수를 사용하지도 않겠죠. 다 뭐 GPS 있고 뭐 해도 있고 인공위성으로 뭐 방향을 잡으면서 물론 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없던 시절에도 이 인도양 이 광대한 지역에 사람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몇백 년, 몇십 년 내려오는 그 항해수를 이용해서 이 바다를 이용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20세기까지 쭉 내려왔던 초장기적인 전에 내려오는 어떤 그런 항해술, 이것을 이 지역 사람들이 보유해 가지고 있다가 자연히 이제 이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 이전 방식의 어떤 그런 항해수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잊혀지겠죠.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거를 최소한 기록을 하고 보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우 피아일루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최고 항해인을 여기서 부르는 이름이 팔루인 모양이에요. 이 팔루,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기능 보유자 정도 되겠죠. 이 사람이 이거를 내가 옛날 방식으로 전통적인 어떤 그런 항해술을 가지고 장기 항해하는 거를 내가 실험을 하고 이걸 기록으로 남기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1970년대부터 쭉 해서 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 태평양의 여러 섬들 사이를 오가는 거를 실증을 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에 관한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 전통적인 항해술, 이 실체가 무엇이며 이거를 어떻게 배우냐 하는 거를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아무한테나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애들 중에 좀 똘똘한 애, 좀 싹이 보이는 애, 이런 애를 골라가지고 일찍부터 이제 배워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5살에 선발을 해서 16살 정도에 이제 시험을 봐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자격을 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별자리를 읽는 거예요. 한 200개 정도의 별자리 같은 거는 이 하늘 이거 보고 이걸 다 이제 이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6살에 시험 볼 때 이런 식이죠. 이렇게 조개 껍질 가지고 하늘의 별자리를 이게 북극성, 이게 남십자성, 먼 설, 먼 별, 이거를 쫙 늘어놔 가지고 이 하늘의 별자리를 이렇게 다 일단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쪽 해 뜰 때 어느 별이 어디서 뜨면 저게 무슨 방향, 해 질 때 무슨 별이 저기 보이면 무슨 방향 하는 걸 일단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이런 식이라고 그러죠. 일단 여기서 예컨대 뭐 남남서 쪽에 어디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카누를 타고 대충 그 방향으로 이제 가요. 이 별자리를 보면서. 그러고 나서 거의 가까워졌다 싶으면은 이제 미세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누의 그 가운데 이걸 축으로 삼아서 이걸 뭐 어느 별자리에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걸터 앉든지 아니면 누워서 밑에 흘러가는 그 물결 이런 거에 소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물 색깔을 본다든지 파도 모양, 바람 소리, 좀 더 가까이 가면 이제 무슨 바다 생물 이런 거를 보고 점차 미세 조정을 한 다음에 대략 30km 정도 전쯤이면은 이제 거의 완벽하게 알아서 그거를 찾아간다는 거죠. 이런 식의 항해술이 굉장히 일찍부터 발달해서 여태까지 전해져 왔고 이걸 이용해서 이 태평양 사람들이 서로 오고 가며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 초기부터 항해가 이루어진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왜 이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 그러면 그냥 무주 공간이잖아요. 그냥 섬에만 사람이 있고 그 섬은 갇혀 있는 곳이고 그 주변에는 사람의 삶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그 바다에 섬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갇혀 사는 게 아니라 이 바다 자체가 일종의 대양 공동체다. 바다로 인해서 고립된 게 아니라 바다를 통해서 연결돼 있고 서로 교역하고 교류한 생활 공간이다. 근데 단지 이제 20세기의 강대국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쭉 이 땅을 이용하는 거나 바다를 이용하나 똑같고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생활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무주 공간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남태평양 가가지고 뭐 핵 실험하고 수소폭탄 실험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죠. 예컨대 우리나라 동해 바다에 누가 와가지고 여기 뭐 아무도 안 사는데 그러면 여기서 핵 실험하면 우리 좋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은 이 바다에 대한 개념, 이게 그냥 인간의 삶과 아무 관련이 없는 공간이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의 역사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한다면은 사실은 이런 바다에 대한 개념 이런 것부터 이제 새로이 잡아야 된다. 이것이 인간의 삶과 무관한 공간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먼저 이게 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제가 요 선사 시대 요거를 조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것과 연관해 가지고 우리 고대사에 최근에 관련된 거 한 가지만 좀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약간 좀 뭐 약간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들 좀 재미있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요걸 좀 가져와 봤어요. 아주 일찍부터 이 해양 루트가 발전을 하죠. 이 아시아 쪽에서 본다면은 해양 실크로드. 이게 당장 눈에 띄는 거로는 뭐 중동 지역서부터 그 인도양 가로질러서 그다음에 이제 말라카 해협 지나서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중국 남부 여기까지 이제 쭉 연결이 되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중동에서 간접적으로는 저 지중해까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 인도양 지역, 그다음에 저 중동 지역 여기 간에 뭐 물자라든지 사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교류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거의 종점이 어디냐? 동적 종점이 어디냐? 중국 남부가 종점이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그 고대사 연구자들, 고고학자들 사람들이 연구의 결과, 이건 명백해요, 이제는. 그 종점이 중국 남부가 아니라 거기서 더 확장돼서 한반도 남부, 일본 열도, 여기까지 연결이 돼 있다는 게 이제 명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한반도 남부의 뭐 무덤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파면은 거기서 뭐 많은 그 물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부장품들. 그 중에 유리구슬. 유리구슬은 이게 썩질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이 되죠. 굉장히 많은 양의 유리구슬이 나오는데 이 유리구슬은 그거의 그 화학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다는 게 그 밝힐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 예, 뭐 요런 건데 좀 불행하게도 이게 흑백 사진이라 좀 그런데 만들어진 지역들은 뭐 아리카메드라든지 뭐 이런 그 인도 남부 그다음에 그 이 동남아시아 지역 이쪽에서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쪽 그 중동 지역 그다음에 더 먼 지역의 영향까지 있는 이런 것들이 동남아시아 거쳐서 한반도까지 전해져서 여기에 이제 부장품으로 많이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유리구슬이 발견된다는 건 다른 뭐 이렇게 다른 물품도 뭐 향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왜 그 썩었으니까 이제 보존이 안 돼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리구슬이 보존됐다는 건 다른 많은 물품도 들어왔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한반도 남부 더 나가서 일본 여기도 동남아시아 인도양과도 이렇게 고대 세계의 고대에 연결된 그 루트 상에서 이제 뭔가가 이게 역사가 돌아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동남아시아 사를 보면은 항시와 항시국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항구들이 발전을 하고 이 항구들, 도시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일종의 뭐 다음 단위의 해양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강력한 해양 국가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비슷한 현상이 한반도와 일본에서도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우리 고대사를 해석할 때는 다 이렇게 정해진 틀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이 한반도 내부의 어떤 내륙 국가 형성의 어떤 그런 법칙에 따라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고대사, 한국 고대사 연구하는 그쪽 연구자들은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들이 똑같은 방식으로만 형성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시 국가, 그 다음에 이 바다를 통해서 연결되는 이런 힘을 가지고 이제 국가로 발전한 그런 정치체들도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사례 중에 하나가 금관가야.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연구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더 훨씬 더 진척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정립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고대사를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것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좀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이거를 시간을 그냥 시간 되는 대로 교수님 지금 말씀을 1시간 하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없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약간 좀 이렇게 스피드를 좀 이렇게 내서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토픽을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토픽은 좀 띄어서 명나라 초 이제 잘 아시는 그 정화 뭐 요거에 대한 해석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사와 유럽사를 이야기할 때 이제
제일 먼저 좀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국의 역사는 진, 한 이후에 이제 뭐 당송, 원명, 청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유럽의 중국 대륙 전체가 하나의 단위, 하나의 정치체로 쭉 이어져 왔죠. 쉽게 말해서 중국은 제국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유럽은 로마 시대, 로마 제국까지는 비슷하게 가요. 그런데 로마 제국 이후에는 이제 이념적으로는 이 유럽 대륙 전체가 다시 하나의 기독교 제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 민족 국가로 이렇게 분열된 상태로 쭉 진행이 됐죠. 그래서 보통 중국사와 유럽사의 가장 다른 것이 중국사는 거대한 단위로 쭉 연결이 되어 왔고 유럽은 국민국가 단위로 이제 분열돼서 쭉 진행이 되어 왔다. 이 점은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조금 그것과 함께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이 대륙성과 해양성 이 둘 간의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특히 근대 이후에 중국은 거의 되게 대륙 문명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에 비해서 유럽은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 대륙성과 해양성 이게 혼종된 그런 상태로 역사가 많이 진행돼요. 예컨대 프로이센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는 상대적으로 훨씬 대륙성이 강한 그런 국가죠. 이거에 비해서 영국, 네덜란드, 뭐 한참 때 스페인 뭐 이런 국가들은 해양 국가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이 대륙 국가와 해양 국가가 서로 경쟁하고 그것이 이제 어떤 힘을 서로 더하고 이것이 유럽사의 굉장히 큰 중요한 특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근대 이후에는 그렇지만 중국사는 과연 계속 그랬을까? 잘 아시는 그 정화의 사례를 보면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중국 그 이전의 역사 역시 이런 해양성과 대륙성이 공존한 그런 역사였다. 그러다가 그것을 급격하게 버리고 자기 대륙 내부로 갇힌 그런 역사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정화의 남해 원정 이야기죠. 그 명나라 초의 황제가 이제 그 정화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어 7차례에 걸쳐가지고 인도양 세계를 이 탐사를 하게 하죠. 뭐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갔다. 이건 뭐 단히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이 고대 이래 쭉 내려온 인도양 항해술이라는 게 뭐 있어가지고 아프리카 중국 배가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갔다. 그건 뭐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놀라운 건 이 사이즈죠, 사이즈. 이 선단의 주축 선박이라고 하는 보선 그러면 이게 기록상으로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130m, 뭐 150m를 언급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배가 130m 그러면 지금 배를 타보신 분들은 뭐 감이 잡히시겠습니다만 배를 안 타본 우리 뭐 학교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 감이 안 잡혀요. 130m, 배가 130m 길면 이게 뭘까? 근데 제가 이제 비유를 드는 게 있습니다. 손흥민이 뛰는 그 축구장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가 110m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조금 이제 감이 온다 그래요. 아, 이게 이 축구장만한 이 배네. 이 정화의 선박이라고 하는 게. 그거에 비해서 저기 콜럼버스가 세 척의 배를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잖아요. 그 콜럼버스의 배는 어느만 하냐? 단적으로 말해서 테니스 코트만 합니다. 테니스 코트. 테니스 코트 있고 테니스 코트 이렇게 서가지고 요게 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콜럼버스의 배에게 복제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다 그 얘기를 해요. 진짜 좁다. 저걸 가지고 어떻게 그 대서양을 건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콜럼버스의 배 세 척을 이 커서 혹시 보이시나요? 이 예, 예. 정화의 보선에다가 그리면은 한 척, 두 척, 세 척, 요 안에 여기 다 들어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화의 이 선박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죠. 이런 보선이 약 50척 정도. 그 다음에 그 외에 크고 작은 선박을 합쳐서 200척에서 많게는 250척의 선단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해양력이면은
당대 비교해 보면은 세계 최강이죠. 이 정도의 해양력을 가진 국가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 차원, 글로벌한 차원에서 세계 최강의 해양 국가가 어디냐? 그러면 중국이에요, 중국. 이만한 배. 그러니까 다시 나오는 거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진척이 돼서 철강이 나오고, 그, 어, 굉장히 큰 해군 함정. 이거 나올 때 가서야 이 배가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20세기가 될 때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배입니다. 이런 것들을 몇십 척, 크고 작은 배 합쳐서 250척의 선단을 운영하는 그런 국가는 당연히 중국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명나라 때 해양력이 어떻게 이렇게 강할까? 미스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되게 자기가 잘 모르면 미스터리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죠. 자기가 모른다고 미스터리가 아니죠.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중국이 그 고대서부터 명나라에 이르기까지는 내륙의 중국과 해양의 중국, 적어도 두 개의 중국이 합쳐진 상태인 거예요. 당나라 때부터 이미 굉장히 활달하고 번영하는 그런 경제였고요. 다만 이때에는 당나라 선원이 동남아시아로 간 게 아니라, 페르시아인, 아랍인 선박들이 중국으로 오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 때에 가서 남중국의 상인과 선원들이 이제 동남아시아로 진출을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이 원이잖아요, 원. 원은 몽골 출신이니까 사실 몽골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전형적인 그 내륙 국가인데, 근데 역설적으로 몽골이 어쩌면은 중국 역사상 가장 해양성이 강한 제국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송을 공격하고 이제 정복할 때 송이 가지고 있던 그 발달해 있는 그 해양력, 내륙이든 바다든 여기서 이 수분, 그 다음에 상선 이런 것들을 다 인수를 하고 더 발전시키거든요. 이 역사가 쭉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발전해 온 그 해양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발전시킨 게 이제 명나라 초예요. 요거는 시간당 생략할게요. 이런 거 조금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광탑사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절사자가 들어서 이게 불교 사원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에요. 근데 중국식으로 이제 광탑사라고 이제 이게 부르고 있는 거죠. 왜 이슬람 사원 보면 이렇게 미나레트라 그래가지고 탑이 하나 굉장히 큰 게 맨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왜 누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하루에 5번 알라에게 뭐 절하라 그러면서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꼭 굉장히 큰 탑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게 중국 남부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동시에 이거는 어 등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이슬람 선박이 이제 중국 남부로 들어오면은 방향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죠. 이런 광탑사라고 하는 게 아주 일찍부터 중국이 이 해양 이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고 이슬람 세계와 이렇게 긴밀히 연결돼 있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유적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쭉 진행해 왔던 중국의 이게 이 정화의 원정 이후에 요거를 버리죠. 중국이 500년 전만 해도 중국이 세계 최고의 해양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이제 특기할 만한 상황인데 또 하나는 중국이 그것을 왜 버렸을까? 왜 버리고 스스로 자기 내부에 이렇게 갇혔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흥미 있는 그런 문제죠. 해금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허락 없이 바다로 나가다가 잡히면 뭐 사형시킨다든지 뭐 그 많은 배들을 전부 뭐 부셔버린다든지 뭐 이런 정책을 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중국의 1433년 이후에 명나라의 정책이 이제 바다를 완전히 끊고 그
국정의 모든 방향이 좀 북쪽을 향해서 내륙 쪽으로 이제 이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데 왜 그랬을까? 왜 저렇게 강력한 해양력을 그렇게 발전시켜 놨고 나서 왜 저걸 버렸을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이 역시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중국사에서 맨날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북방 유목민족. 저쪽에 뭐 몽골족이든 뭐든 뭐 이쪽이 보통 때는 그냥 시시껍적해 보여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그 지도자가 나오고 그래서 이 세력이 이렇게 뭉치고 이러면은 이 기마 세력 이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는 기껏해야 무슨 뭐 이렇게 만리장성 세우고 이러는데 말이 안 되죠. 공격해 들어오고 치고 빠지기 하고 이러면은 이 기마 세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나라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기네 역사를 보면 이전에 매번 이 유목민족 때문에 멸망하고 한 이 역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몽골 세력이 뭔가 이렇게 커가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가하게 바다로도 팽창해 나가고 북쪽으로 몽골족 맞고 이러다 우리 자칫하면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집중해야 된다. 전선이 두 개가 열리면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바다를 완전히 막고 북쪽으로 집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시점으로 가서 중국 당국의 그 정책 결정 방향을 보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역사가 쭉 진행된 그 이후의 시점에서 되돌아보면은 그야말로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근대 세계로 들어와요. 그 시점에서 중국이 우승 후보예요. 세계의 바다를 지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이 말하자면 우승 후보인데 우승 눈앞에서 그거를 스스로 내팽개치고 자기 스스로 이제 갇힌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유럽의 네덜란드나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나 영국이 이제 전 세계 바다로 팽창해 나가죠. 만약에 중국이 지금 역사상의 뭐 가정이 부질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냥 다른 대륙으로 팽창해 나가지 않고 인도양만 탄탄한지 지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럽 세력이 못 들어오겠죠. 근데 그 자리를 비운 거예요. 그리고 그 빈 자리로 이제 유럽인들이 선박과 함포 이거를 갖춘 그 힘으로 밀고 들어오고 거기에 그 교역 중심지 건설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이게 들어와서 자기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제 이거죠.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의 제목을 쓴 것처럼 중국의 해상 후퇴 바로 또 그에 뒤이은 유럽의 해상 팽창 요게 근대 세계사의 그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무대가 바다가 되고 누가 그걸 잡느냐 하는 그 시점에서 중국이 그거를 스스로 버렸다. 중국이 세계사의 흐름에서 이렇게 뒤처지고 결국에 이제 아편 전쟁에서 처참하게 지고 하는 그 먼 기원이 이 바다를 버리는 데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비슷한 예로 저는 왜 중국 제국하고 로마 제국을 많이 비교하잖아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로마가 초기에 이제 로마시 조그마한 요 국가로 출발을 해가지고 이탈리아 그 주변 지역 정복하고 나중에 이탈리아를 통일을 하죠. 거기까지는 로컬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그죠. 시칠리아 정복하고 서부 지중해로 팽창해 나가고 바다로 나간 로마. 이건 정말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다음서부터는 이제 로컬 세력이 아니라 세계사적인 세력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바다를 버리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뭐 그 우리 내부에 갇히지 말고 눈을 바깥으로 돌리고 그러려면 이제 문자 그대로의 해양 이 힘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성공한 게 저는 그것 때문이 아닌가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저렇게 쪼그라드는 게 제 서만이에요, 사실은. 중국 뭐 그쪽하고 그다음에 남쪽에 갇혀 있고 우리도 북한 때문에 저쪽 대륙과 연결이 끊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은 또 뭐 바다가 있긴 있지만 지금 협량하잖아요. 이렇게 갇혀 있는 나라에 뭐 국력이 쇠락할 수밖에 없죠. 중국이 바다를 버릴 수 있었던 사실 버리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저
말이 중국이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대륙이에요. 적어도 두 개의 중국. 북쪽에 이 그렇죠. 정치 군사 중심지인 북경 이쪽하고 경제 중심지인 이쪽 지역이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 뭐그 곡물 같은 거 이쪽으로 해야 되고 인력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거가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이 돼야 이 제국이 운영이 될 텐데 이걸 운하를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한 거죠. 만약에 운하가 없었으면 이 바다를 버리고 싶어도 못 버려요. 이거를 이용하지 않으면 여기 그 곡물을 어떻게 여기까지 옮겨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말하자면 바다를 버리고 내부에 갇히되 운하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뭐 이 제국을 운영을 한 건데 이렇게 바다를 버린 일종의 부작용 이게 왜구죠, 왜구. 만약에 중국이 계속 해양력을 탄탄히 가지고 있었으면 왜구가 이렇게까지 해집고 돌아다니지 못했을 텐데 뭐 하여튼 이런 게 다 이제 연결된 역사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세기 이후에 이제 세계의 바다를 연결한 거는 유럽이에요. 그래서 유럽이 이제 세계의 바다를 연결하고 그 이후에 사람, 물자, 농작물, 요즘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게 병원균이죠. 세계화 그러는데 세계화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병균의 세계화죠. 병균, 정보, 지식, 사상, 종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그런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근대사는 중세사와는 또 다른 역사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물론 문명과 문명 사이에 교류가 없진 않았지만 대개는 중국에서는 중국사, 유럽에서는 유럽사, 아메리카에서는 아메리카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15, 16세기가 지나면서는 전 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각 대륙의 역사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합쳐져서 함께 돌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가 진행이 됐고 그렇게 세계를 연결한 세계에 이렇게 위로 올라탄 것이 일종의 유럽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계속 들다가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토픽 현대의 바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저보다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잘할 텐데 그냥 한번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보고를 드린다 정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이제 인간과 바다의 관계가 한 차원 더 긴밀해지죠. 인간이 바다를 더 지배하려는 욕구가 커집니다. 그래서 수송, 어업, 자원 채취, 정보 이동 뭐 이 모든 면에서 바다가 인류에게 더 큰 어떤 이점, 풍요를 약속하지만 동시에 밀수, 해적, 군사 충돌 이래서 한편으로 우리에게 축복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어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우리는 이제는 선진국으로 가서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살을 빼느냐 다이어트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나라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10억 명 정도는 기본적인 의식주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바텀 빌리언 단위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더니 당장 일부 지역에서 식량 지금 얻질 못해가지고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 인구가 100억까지 증가할 거라고 지금 인구학자들이 예측을 하는데 100억까지 증가하면은 그 식량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이런 상황에서 아마 그 단백질 제공하는 데에 이런 그 어업 같은 게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우리 옛날에는 바다는 무한한 자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개념이 있더라고요. 토마스 헉슬리.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러면은 그 물고기에게 잡아먹힌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 물고기들이 개체가 이렇게 향유하는 공간이 넓어지고 그래서 다시 회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잡고 또 잡아도 얘네들은 계속 다시 되살아나고 그래서 이 그 바다의 자원이라고 하는 건 무한하다. 옛날에
왜 국민학교 때 그런 얘기 자주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데 바다의 자원은 무한하기 때문에 바다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계의 어족 자원 같은 게 도저히, 근데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그 어족 자원이 멸종 위기에 많이 몰리죠. 대구 같은 거 옛날에 역사 기록 보면은 무슨 뉴펀들랜드 지역 가면은 정말 물 반 고기 반 바다가 지나가는데 계속 뭐 무슨 대구와 부딪히네 어쩌네 뭐 이런 기록이 나올 정도인데 지금 멸종 위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 가시면은 포르투갈의 국민 요리가 대구잖아요. 365가지의 요리법이 있다 뭐 그러는데 지금 포르투갈 한 마리도 안 잡습니다. 다 수입이에요. 그리고 그 영국의 대표적인 게 피쉬 앤 칩스 뭐 이런 거 다 지금 대구 가지고 만드는데 이대로 가면은 그런 요리들 다 없어질 거다 뭐 이렇게 걱정하고 있고 상어 지느러미 너무 먹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에서도 상어 지느러미를 그렇게 많이 먹은 건 아니랬는데 중국이 막 이렇게 부유해지면서 이상하게 부유해진 사람은 상어 지느러미를 먹어야지 이게 어떻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 상어를 엄청나게 잡아가지고 이제 뭐왜 지느러미만 띄고 그냥 갖다 버리고 뭐 그러잖아요. 한 해 1억 마리의 상어를 잡고 뭐 이러고 있죠. 저도 이거 사실 이번에 책 쓰면서 이게 자료 보다가 놀랐습니다. 이게 팩토리 쉽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펼치는 그 그물이 축구장 3개, 4개 크기다. 그 다음에 낚시로 잡는 이 경우에는 그 낚싯줄 길이가 100km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정도의 이런 발달된 어선, 이 1%의 선박이 전체 어획량의 50%를 차지하고 이 선박이 한 시즌에 나가서 잡는 게 무슨 다른 지역의 전통 어부가 7,000명이 1년 동안 잡는 거를 한 시즌에 이 선박이 잡는다.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그 많은 생선을 풍요롭게 잘 먹고는 있습니다만, 예컨대 소말리아가 왜 그렇게 해적이 늘어나느냐. 해적을 만든 거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전에는 그냥 바닷가 나와가지고 한 2~5시간만 이렇게 잡으면은 평화롭게 잘 사는데, 이런 선박들이 소말리아 앞바다 와가지고 이 몇백 척이 와가지고 이걸 잡아들이니까 하루 종일 낚시해야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어선을 공격하다가 나중에 아예 이제 해적선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관된 문제인 것 같아요.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생략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보호 조치들이 나오죠. 미국 일부 주들에서 이제 샥스핀 요리 금지하고 벨루가 캐비어 이거 최고급이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금지하고 참치, 스시 안 먹기 운동 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아주 고급 일식집 가면은 이거 저 눈치 보여가지고 참치를 안 먹고 뭐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참치 양식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이거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 참치 양식 굉장히 어렵다 그러던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어획과 양식 이 중에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어획보다 양식이 더 이제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양식이 50% 이제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이거를 연어 1kg를 얻으려면 다른 생선 5kg를 드려야 되고 참치 1kg를 얻으려면 고등어 8kg에서 10kg 정도 먹여야 1kg 얻고 뭐 이런 방식이라고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조치 정도만 보고요. 지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세계 무역이 이렇게 증가하고 할 때 이거를 서포트하는 게 당연히 이제 해운이죠. 화물 운송의 80에서 90% 정도를 컨테이너선이 담당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약 6,600개 정도의 글로벌 항구가 이제 연결돼 있고 매 순간 1,200만 척 내지 1,500만 척의 그 컨테이너선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랬을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세계 경제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당연히 세계 무역도 이제 늘어나는데 문제는 항상 이 항구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 이런 게 1950년대 뭐 이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이템별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그러니까 무역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한국에서 이 적재하고 하역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코스트가 너무 늘고 그래서 미국에서 국무부가 나서가지고 이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게 이겁니다. 1954년도에 배 한 척에 아이템별로 어떤 식으로 이 화물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적재를 하고 그 다음에 항해한 다음에 저쪽에서 어떻게 내리느냐 그 코스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쫙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5,000톤을 적재하는데 6일 걸리고 10일 동안 항해한 다음에 하역하는데 4일. 이 코스트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비용 중에 항해는 12%밖에 안 되고 적재 하역하는데 미니멈 50%. 아마 이 케이스가 약간 특별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60%, 70%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는 세계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해결한 게 이제 맥린의 그 컨테이너화, 컨테이너라이제이션. 사실 이 컨테이너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그 이전부터 나왔지만 사업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사업화에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맥린이 이걸 사업화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단순한 아이디어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정말 단순한 아이디어가 세계를 변혁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박스 쇠로 만든 박스를 만들어서 여기다 상품 실어서 이체로 배에 싣고 내리고 요거를 트럭이나 열차로 운반을 하고 이 방식을 썼더니 톤당 적재 비용이 5.83달러에서 16센트로 하락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만약에 이 컨테이너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컨테이너화 설명하는 그 책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미국이 월남전쟁 못했다. 월남전쟁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물자 때려박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월남전쟁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베트남 가서 항구 살펴보는 거 아니에요. 뭐 병력이든 포탄이든 뭐 식량이든 모든 물자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컨테이너화가 없었다면 뭐 그런 것도 불가능하고 당연히 그 이후에 세계 경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가능해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23,000, 24,000 TU 다 요새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죠. 세계의 주요 항구들은 뭐 다 중국 남부, 부산이 6위 정도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수출입 물량으로는 99%, 그 액수로는 98%가 이제 해운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해수부 국장님인가 만났더니 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뭐 통일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럴 때 맨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기차 이야기를 하는데 기차는 우리 상징성이 있잖아요. 이게 끊어져 있었는데 이게 철마가 다시 이어진다, 뭐 남북이 연결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힘들고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닷길이고 그래서 만약에 통일을 준비한다면 뭐 북쪽에 저기 뭐 항구 시설 좀 이렇게 정비를 해주면은 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실제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그만큼 이 해운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 중요하죠. 사실은 어쩌면 앞으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해적 케이블이죠.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뭐 컴퓨터화 뭐 이런 거 가면 갈수록 더 진척이 될 텐데 이거의 기본 인프라가 해적 케이블이잖아요. 저는 요새 이것도 잘 몰라가지고 인공위성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이 정보 이동의 99%가 지금 해적 케이블로 이렇게 가고 있고 이게 이제 갈수록 또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중요하고 이 케이블 지키는 거 이게 만약에 뭐 혹은 뭐 우연찮은 사고, 해저 지진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이 해저 케이블 끊어지면은 경제가 마비되는 거죠. 실제로 베트남 갔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베트남 들어오는 해저 케이블이 한번 끊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몇 날 며칠 놀았다고. 요새 이 컴퓨터 다 다운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못 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가 다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뭐 사실 제가 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게 아닌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코멘트를 더 해주세요. 재미있는 사례가 이 베스코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 괴짜죠, 괴짜. 세계 높은 산은 다 올라가고 깊은 바다는 다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류 최초로 해저, 심해저 10,000m 아래로 들어가 본 거 아니에요, 필리핀에서. 들어가서 발견한 게 뭐냐. 들어가서 이렇게 딱 봤더니 그 밑에 플라스틱 봉투가 하나 이렇게 내려와 있어가지고, 그때 신문 기사가 베스코보 씨 당신이 비닐봉투에게 졌어요 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바닷속에 계속 들어가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죠. 육상의 쓰레기가 바다로 계속 투입이 되고 있죠. 뭐 저기 1초에 덤프트럭 하나씩 계속 이게 바다에다가 던지는 꼴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게 GPGP,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태평양 거대 쓰레기 산? 뭐 이 정도쯤 되나요? 16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면적이. 그러니까 한반도가 22만이니까 프랑스보다 더 큽니다, 이게. 러시아보다는 작지만 프랑스와 러시아의 중간 정도 크기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까? 이 현상, 좌이어 현상. 이게 바닷물이, 이것도 20세기에 들어와서 발견을 한 거라면서요. 지금 이 지구상에 이 거대한 소용돌이가 11개가 있더라. 뭐 더, 앞으로 더 발견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빙빙 돌고 있으니까 육상에서 떠내려온 이 쓰레기들이 마음 놓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이게 회오리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탈출을 못하고 이렇게 돌다가 쓰레기 이 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흐름들, 그다음에 이런 쓰레기, 이 육지 쓰레기가 이렇게 모이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뭐 재미있는 그런 연구들 중에 하나가, 예컨대 뭐 이런 게 있어요. 모비덕. 요 장난감 오리 있잖아요. 이런 거. 예, 애기 엄마들이 애기 목욕시킬 때 이렇게 동동동 띄워놓는 그 플라스틱 오리. 이거를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미국의 어느 업자가 이거를 수입을 한다고 사서 배에 싣고 떠났는데 28,800개. 이게 그 남중국 해부 이쪽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컨테이너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오리 28,800개의 장난감 오리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물에 가라앉질 않으니까 계속 동동거리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미국 해안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저쪽 뭐 남미에서도 발견되기도 하고, 어떤 건 여기서 동동거리고 있고, 가장 놀라운 거는 여기서 이렇게 떠났는데 스코틀랜드 앞바다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놈이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갔을까? 이게 흘러 저쪽 북극해로 가서 북극해 얼음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그 얼음이 그것도 이동을 하는 모양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발트해까지 가서 봄에 그게 녹아가지고 발트해를 흘러가지고 스코틀랜드까지 가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네. 이런 현상 때문에 쓰레기 산도 만들어지고 하는 거를 이제 최근에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이 섬 근처에 이게 당연히 뭐 굉장히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겠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사진입니다. 알바트로스가 여기 쓰레기 더미에 와가지고는 이거 먹을 거 되게 많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뭐 이런 게 그 라이터인데, 얘네들이 볼 때는 이게 멸치로 보이는 모양이죠. 그래서 집어가지고 지 새끼한테 먹이고, 우리가 볼 때는 골프공인데 얘네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생선 알로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집어가지고 자기 새끼를 먹여가지고 새끼가 장폐색으로 죽고 요 상태로 썩어서 요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요걸 카운트를 해보니까 쓰레기가 550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어떤 이런 것들이 결국 바다 그 환경에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치네 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구온난화 문제도 많이 거론을 합니다만, 이거 뭐라 그러죠? 이게 해양 컨베이어 벨트라고 그러는데, 19세기 말에
어떤 학자가 추론을 했고 20세기에 이제 이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멕시코 만류라고 그러죠. 여기서 바닷물이 지금 여기 주목을 해본다면은 멕시코에서부터 이렇게 저 대서양을 거쳐서 쭉 물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것 때문에 에, 북아메리카라든지 유럽이 위도가 굉장히 높은데도 왜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아이슬란드를 놀러 갔는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아이슬란드 항공 비행기를 타고 아이슬란드로 들어갔는데 이제 자기네 이게 광고하잖아요. 아이슬란드 많이들 놀러 오시라고 광고를 하는데 광고 문구가 뭐냐면은 겨울에 아이슬란드는 뉴욕보다 따뜻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아이슬란드 그러면은 엄청나게 추울 것 같은데 뉴욕보다 따뜻하대요. 겨울 온도가.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 뜨거운 열기와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품고 있는 이 해류가 멕시코에서부터 저 북극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거는 일찍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이렇게 올라간 이 바닷물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질문이 당연히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갈 거다. 왜냐면은 이제 이 뜨거운 물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북극에서는 이게 차갑게 식어지니까 밀도가 높아질 거고 무거워질 거고 그러니까 내려갈 거다. 내려가니까 계속 오겠죠. 그러면 내려간 물은 저 바닷속에서 다시 원래의 이게 이제 뜨거운 물이고 바닷속에서 북극에서 내려간 물은 저 해저에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다시 열대로 돌아가서 여기서 다시 떠오를 거다. 이 추론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밀도뿐만이 아니라 염도 이것까지 합쳐서 thermohaline circulation 열염분 순환이라 그래서 이 바닷물이 그냥 위에 출렁이는 뭐 해류나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바닷물 전체가 굉장히 거대한 흐름으로 이렇게 계속 뒤섞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 속도가 얼마나 될까? 이게 측정하기가 어렵죠. 근데 1960년대 이후에 이게 가능해진 게 이제 그 뭐 수소폭탄 실험, 뭐 원자폭탄 실험을 해서 그 이온 뭐 이런 것들이 바닷물에 녹아 들어가서 이것들 이동하는 거를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 이과 쪽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결과 1초에 1m씩 바닷물이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것들이 이 지점에서 떠나서 북극으로 가서 북극에서 내려와서 이 심해에서 돌다가 원래 자기 지점으로 떠오르기까지 긴 경우에는 1500년, 짧은 경우에는 1200년 걸려서 이 바닷물이 계속 섞이고 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과정에서 지구의 그 온도, 이거를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제 산소가 저 물속으로 들어가야 해저 생물이 살 수 있고,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은 이거를 잡아서 바닷물에 저장을 하고 하는, 그래서 지구의 어떤 이런 환경이 유지되는데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게 자꾸 느려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점점 느려져서 언젠가 끊어졌다. 실제로 뭐 끊어진 현상이 그러니까 지질학적으로 이게 보면은 지난 뭐 10만 년 동안에 몇 번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아메리카나 유럽은 완전히 얼음 그 왕국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당장 일어날 거는 아니지만 자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수면 상승 같은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지금 아이슬란드 빙하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녹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다 녹는다면 7m 상승할 거다. 그러면 저지대가 다 침수될 거고. 그래서 키리바시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자꾸 이렇게 해수면이 올라오기 때문에 실제로, 국토가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지 섬의 25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샀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자기네가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면 저쪽으로 이사를 가서 아마 인류 최초로 전세를 사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어, 미래, 아이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이게 빨리 간단하게 요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멈출게요. 미래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게
뭐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면 그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환경 재앙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그 문제는 그 문제고, 그와 동시에 이제 세계의 물류 변화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그 연구 논문들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원래는 2040년경 하절기에 이 북극 얼음이 녹아가지고 여름에는 완전히 이게 녹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되면 다시 얼음이 쌓이는 이런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름에는 비교적 싼 그 코스트가 낮게 이렇게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했는데, 최근에는 더 빨라질 것 같다. 그래서 2030년대 중반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북서항로, 북동항로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기존의 지금 항로보다, 지금 여기서 뭐 로테르담 가려면은 얼마나 복잡해요. 지금 뭐 인도양 거쳐서 수에즈 지나서 그 다음에 인도양 거쳐서 저쪽 그 대서양 올라서 로테르담 가려면 굉장히 긴데, 이거 북극 항로로 가면 훨씬 짧아지죠. 이러면 세계의 물류가 또 어마어마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은 아니겠네요. 몇 년 전에, 근데 그때 이제, 그러면 이거를 자유롭게 이용할 거냐. 문제는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이거 개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우리만 쓰겠다. 요 주변 지역에 워낙 자원이 많고 이러니까 이걸 개발을 해서 자기네가 수출하는데, 혹은 러시아 국내용으로만 쓰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흥미로운 게,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헛소리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압권이 덴마크에다 대고, 이게 그린란드가 덴마크령이죠. 그린란드 우리 미국에다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야, 해도 너무했다.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어떻게 그린란드를 팔라는 이야기를 하냐 그랬는데, 이 정치가들의 헛소리, 농담, 이 뒤에 있는, 이면에 있는 그런 진실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북극권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역이 될 텐데, 군사적으로나 뭐 자원, 경제적으로나 물류로나 자원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를 텐데, 그린란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북극권을 딱 지키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정부와 협력해서 여기에 군사 경제 기지를 건설하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뭐 앞으로 미래 선박이 뭐 이렇게 가면 갈수록 빨라지는 게 아니라 더 느려질 것이다. 환경 문제 때문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완벽한 그 무인 선박 이거를 지금 실험 중이고, 최근에 현대 해양 현대중공업 여기서 이게 지금 자율 주행 선박 이거를 굉장히 많이 기술적으로 진척돼 가지고 지금 뭐 CES에서 발표했다 뭐 이런 뉴스까지 최근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의 상상력의 마지막은, 만약에 인류가 계속 이와 같은 환경 재앙에 몰리고 이렇게 된다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저주거 혹은 해중주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진척된 심의지 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의 안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스파이럴 형태로 해가지고, 요 해상 단지 위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밑에 이 스파이럴을 이용해서 이 수압차를 이용해서 식용수도 얻고, 여기서 뭐 자원도 얻고, 뭐 에너지도 얻고, 그러다가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타운을 이루고 있는데, 그 다음에 태풍이 불면 이렇게 가라앉았다가 다시 뭐 떠오르고 하는 이런 방식의 거를 지금 구상 중이라고 하는데, 아, 조금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든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그 해상 주거로서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게 사실 부산이라고 그러죠.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만큼 진척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엔과 협력해가지고 지금 이런 거를 실험 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듈 방식이에요. 육각형 모양의 요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요. 한 20명 정도 살 수 있는 육각형 실험을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은 요거를 벌집 모양으로 6개를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한 150명
정도 살 수 있는 걸 한번 실험을 해보고, 요게 이제 또 성공하면은 요거를 다시 또 묶어가지고 나중에는 뭐 한 군 정도 되는, 최종적으로는 뭐 한 10만, 20만 정도 사는 해상 도시 그런 거를 만드는 그런 안을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거를 주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지금 전쟁 이야기인데 지금 결론 뭐 많이들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고 그래서 자세하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다라고 하는 것이 뭐 여행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업도 그렇고 해적 케이블도 그렇고 인간이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어쩌면 우리가 거기에 도시 만들어서 살지도 모르고 인간의 어떤 마지막 희망 이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울 때 요 근처에서 싸우잖아요. 남중국해가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1순위가 남중국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면은 거기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러면 몇 억 명 단위로 죽을 텐데, 어쩌면은 인간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도 바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하는 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그 선사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 단계 거쳐가지고 현대, 그 다음에 약간의 그 미래까지도 한번 이렇게 스킵하면서 간단하게 봤습니다만, 바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 압도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는 그거를,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거를 의식하고 사시겠습니다만, 원래 뭐 이 책 쓴 게 이제 다른 분들을 위한 거니까 좀 이런 쪽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일부러라도 한번 생각을 바꿔서 이 바다에 대한 의식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너무 급히 소득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요거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 선생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우선 제가 감사의 말씀 드리는 건 워낙 또 바쁘시고 일도 많으신데 또 이렇게 재능 기부를 우리 그 바다 공부 모임 750명 회원을 위해서 할애해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요약